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합시다. 그래요. 인사해야지, 서로. 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공부 잘 되고 있습니까? 타 과목도? 네. 자, 오늘은 자, 68쪽 고대국가의 성립부터 할 텐데요. 고대국가 부분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 관련 나라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또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공부할 때 그냥 외웠을 거예요, 아마. 외우게 되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한국사 공부할 때. 이 방대한 양을 다 내가 외워버릴 거야.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못 외워요. 어떻게 다 외워요, 그걸. 그죠? 솔직히. 그냥 흐름, 그 다음에 이해, 개념 정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잘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상의 제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련된 부분을 좀 잠깐 언급드리고 갈게요. 우리 그 중국 역사를 할 수는 없어요, 전체를. 우리 한국사와 관련된 부분만 핵심적으로 한번 할 테니까 보세요. 이렇게 출발하죠. 중국의 역사가 하나라, 연나라, 주나라. 우리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여기 하나 나오겠죠. 원력 때문에 나오겠죠. 원력. 원력은 어느 나라가 썼나요? 후예란 나라가 썼죠. 달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얍전 시험 하지 않았나요? 원력. 네. 여기는 몇 월 달에 제사를 지내나요? 12월 제사 지는 걸 뭐라 부르죠? 용거라 한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영어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여러 많은 나라들은 저 나라만 유일하게 1년을 12개월로 봤다는 얘기죠. 대부분 몇 개월로 봤어요? 10개월로 봤다고요. 그 다음에 주나라를 보죠. 주나라. 주를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있죠. 주례라고 하는 게 있죠. 주례.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 조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정도진이 참고해서 만든 책이 있죠. 조선 경국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초적인 겁니다. 우리가 정도전, 조선 경국전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원리를 알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경국전의 핵심은 정도전이 만든 사찬서예요. 본인이 직접 편찬했다는 뜻입니다. 개인이 편찬했다는 뜻입니다. 역사책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개인이 직접 돈 들여서 인쇄했다. 지금이야 우리가 돈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있으면 인쇄소에 맡겨서 책을 찍어낼 수 있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이게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국책 사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 경국제라는 걸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처음 만들었어요. 이거 다음에 만든 게 조선 경국전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험에 이게 나온다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거예요. 이건 몇 세기 상황이에요? 15세기 상황이잖아요. 그죠? 15세기 조선의 사대부들은 정도전에 쓴 조선 경국전 당연히 읽었겠죠. 그렇다면 궁금한 게 하나 있지. 야, 이게 원전이 있다는데 원전도 한번 보고 싶지 않을까? 그 원전이 뭐예요? 주례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고. 15세기 사대부들은 주례를 탐독하였다. OX? 그렇지. 그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가
애우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게 되면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역사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조금은 이해 가셨죠? 이렇게 공부하자는 겁니다. 무식하게 무턱대고 막 외우는 방법은 되게 진부한 방법이에요. 옛날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근데 주나라가 멸망했어요. 멸망한 이유는 지방 분권을 했기 때문에. 요즘 지방 분권이고 또 지방 자치제를 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중앙의 힘이 약해지면 지방의 힘이 강해져요. 지방의 힘이 강해지면 중앙에 있는 왕의 권력은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원인에 의해서 주나라가 멸망해요. 그리고 나타나는 시기가 뭐가 되냐? 춘추 전국시대가 돼요. 춘추 전국시대가 옵니다. 춘추는 공자님이 살았던 시기를 얘기합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기입니다. 왜 공자가 살았던 시기를 춘추라고 얘기하는지 정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또. 자, 공자님이 살았던 시기 되게 혼란한 시기였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관직을 내가 좀 얻고 싶어요. 이렇게 좀 속되게 얘기하면 좀 구걸을 하고 다녔어요. 아, 나 진짜 똑똑하거든? 나 좀 써줘봐.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끔 하지. 아, 이 시험 필요 없고 진짜 너 잘할 수 있거든? 국가에서 나 좀 써줬으면 좋겠어. 돈 한 달에 한 3,400만 줬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할 수 있겠어. 가끔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선생님 위주로 공부할 때 그런 생각 해봤어. 나 같은 인재를 왜 안 쓰지? 쓰면 참 나라가 발전할 텐데. 괜히 공상을 한 번씩 해보긴 했어요. 쓸데없는 공상이긴 하지만 어차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지 마음이지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죠? 가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볼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지겨울 때 나 정도는 써줘도 괜찮을 텐데, 저렴한데 비교적, 그죠?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공자님이 여러 나라들을 보고 듣고 겪었던 사실이 있겠죠. 그걸 역사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두꺼워졌겠죠. 책을 만들 때 항상 우리가 제목을 정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책은 쓸 수 있는데 제목을 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저는 책을 찾아 제목을 뭐라고 하지? 선생님 제일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요약집을 하나 만들어 한 300페이지 분량을 만들었는데 제목을 뭐라고 하지? 김상봉 한국사 너무 흔한 것 같고 뭐라고 하지? 진짜 몇 달 동안 고민해서 책 제목을 정했어요. 어차피 인쇄를 넘어가야 되는데 뭐라고 하지? 그래서 제일 쉬운 걸 얘기했어요. 세미슨 한국사에서 샘슨 한국사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샘슨 좀 줘봐요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샘슨으로 통해요. 어때요 제목은? 괜찮아요? 네.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적혀요. 그래서 이분이 책 제목을 춘추라고 적었어요. 역사책을. 사계절이 추나추동이죠. 한문으로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라가 생성되고 멸망되는 8개 나라들을 봤더니 꼭 봄과 가을 같더라. 만물이 소생하는 봄과 단풍이 주수하는 가을 같더라. 그래서 책 제목을 춘추라고 불렀어요. 이 끝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고려와 조선의 역사책을 만드는 담당 부서가 춘추관이에요. 춘추관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역사책을 쓰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누가? 공자가. 이걸 춘추필법이라고 불러요. 춘추필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국, 우리나라, 일본, 동양 3국은 가장 특별히 나라든 역사책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원론적인 방법이 춘추필법이에요. 선생님, 춘추필법은 뭐예요? 되게 또 궁금하잖아요. 객관적 사실이 있죠. 객관적 사실 위에 작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걸 갖다 우리는 춘추필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더 쉽게 얘기하면 객관과 주관이 합쳐진 거예요. 우리 앞전 1교시 시간 때 역사를 소설한 방식, 객관과 소설, 사실로 역사와 기록으로 역사를 이렇게 한번 설명드렸죠. 서양 애들이 역사책을 구분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쓰는 방식이었잖아요. 공자님 이미 벌써 쓰고 있어요. 몇천 년 전에
한 2300~400년 전이거든요. 이미 이걸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걸 춘추필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춘추필법이라 불러요. 이런 방식으로 자란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쟁할 전자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패권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예요. 이걸 전국시대라 불러요. 이때 이제 맹자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죠. 근데 자 봐봐요. 이렇게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때 가장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학문이 엄청나게 발전해요. 중국의 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등장한다고. 그래서 이 시대를 다른 말로 제자 백가치더라 불러요. 제자는 모두 제자예요. 네. 자자는 이렇게 쓰죠. 성현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 뒤에 자자를 붙여요. 성현의 반. 공부, 공자, 훗날 주희, 주자. 네? 이렇듯이 성현의 반열에 오른 사람 자자를 불러요. 제자는 모두 제자. 우리 제가 이해할 때 제자예요. 그래서 소시 많은 성현들이, 백가란 말은 100명 이상의 가문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약간의 허구가 좀 있어요. 허구란 뭐냐면 진짜 성현이 100명 이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간 언변가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말 제조로 먹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 변호사 정도? 변호사가 쉽게 성현은 아니잖아, 그치? 그냥 어느 법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일정 부분의 시험 자격을 치루어서 자격을 얻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다 합쳐서 우리 보통 통칭해서 우리 뭐 제자 백가 시대 또는 춘추 전국 시대 어때? 지금 우리 별관용 같은데 우리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자주 쓰는 용어들이에요. 이거 뭐로 달달 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춘추 전국 시대를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자꾸 어떻게 나오지? 영정이에요. 영정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시황이에요. 진시황이 이걸 통일하죠. 중국을 통일해 버립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처음 시작했다. 진나라의 황제라고 칭했다. 그래서 진시황이 되는 겁니다. 네. 진시황은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되게 안 좋은 부분만 되게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뛰어난 업적이 되게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도량형을 통일하죠. 도량형을 우리는 1894년, 95년 가야 도량형 통일되잖아요. 가보경 넘어가요. 그 다음에 중국을 수로로 만들어 하나로 다 이렇게 묶어버려서 도량형 통일. 그 다음에 이때 한자가 막 나오던 시기예요. 상형 문자죠,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쓰는 용어와 인천에서 쓰는 용어와 부산에서 쓰는 용어와 강주에서 쓰는 용어가 다 달라요. 공문을 보내는데 해석이 다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률성이 없는 거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게 중앙에서 집권체제에서 명령을 하게 되면 하부조직인 지방에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구난방이었던 거. 이걸 하나로 통일하는 사람이에요. 진시황의 물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잘 아시는 분서경이죠.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역사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분서경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4대 유학자들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황제폐하 아니 되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안 된다니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우리가 유학자로서 그 학문에 보면 이런 책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일종의 유학서라고 보통 얘기하죠. 유학서들에 대한 부분을 검명하게 되죠. 그 결과 분서니까 유학서들을 불로 태웠다는 뜻이에요. 분서니까 태울 분자니까 유생들을 굴을 파가지고 생매장해 버렸다. 살벌하죠. 되게 살벌하죠. 되게 살벌합니다. 이게 그 결과 모든 책이 다 태워졌느냐? 먹고 사는 책은 절대 태우면 안 돼요. 그죠? 유학서는 최소한 2분의 1 정도는 태워졌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부분 농업 기술 좀 태우면 안 되죠.
그죠? 그 당시에 우리 주식이 거의 대부분 중국이나 우리나라 전부 다 농업에서 나는 것들인데, 그래서 유학사가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유학사는 2분의 1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봐요. 학문의 수준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예를 들어서 100권의 책이 존재해야만이 완벽한 어떤 학문 체계가 이루어졌다는데 50%가 사라지고 50권만 남았다면 그 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준이 100권에 비해서 낮아지는 거지. 그치? 그럼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학문의 수준이 낮아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그 수준은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반밖에 안 돼. 그렇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요즘 말로 치면 공무원 시험, 공채 시험에 이걸 시험을 볼 거거든. 그 당시 시험 영어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과거 시험이잖아요. 우리 쉽게 공개 채용 얘기하듯이. 그럼 과거 시험에 시험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생원시와 진사시, 보통 줄여서 생진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생원시는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거고, 여기는 시무책을 공부하는 거예요. 시무책은 우리말로 하면 개혁책이에요. 자, 요즘 예를 들자면 이거겠지. 우리나라에 예를 빗대서 중국이나 동남아 전 세계가 지금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코로나 문제가. 진사시를 준비한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지. 자, 코로나19는 무엇입니까? 현재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왔고 그 과정을 설명하시고 그 대안은 뭡니까? 대안은 백신밖에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백신에 대한 부분들, 우리의 방법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럼 유교 경전 예를 들어서 공자님이 쓰신 책을 공자님이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이 쓴 책이 공자님 얘기를 글로 적은 게 논어란 말이죠. 필수 과목 포함되겠죠. 논어, 효경 이런 것들은 필수 과목이거든요. 공자님이 쓰신 얘기들 갖다가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라면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범위예요. 시험 범위예요. 공부해 오세요. 이렇게 페이지를 정해주고 시험 보는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잖아요. 이거예요. 자, 그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더 어려워요? 아니면 이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무언가를 주고, 그죠? 자료나 책을 던져주고, 자, 이거 보세요. 50회까지 시험 범위입니다.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간에 충분히 이렇게 달달달 읽고 내가 머리 이해하고 암기해서 쓸 수 있잖아요. 내가 공부한 거 나와서 막 쓰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죠? 무엇을 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줄지 뭘 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에 맞는 걸 줄 거거든요. 그러면 난이도를 본다면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이게 훨씬 더 어렵고 이게 더 낮은 거예요. 시험 수준이. 그럼 합격자를 갖다가 어떤 사람 더 대우할까? 생원을 대우할까? 진사를 더 대우할까? 그렇지. 그래서 중국, 우리나라 공통적인 게 과거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생원시와 진사시. 이건 지방에서 보는 일차 합격자를 얘기해요. 인천광역시 내가 시험을 봤는데 100명을 합격했다. 나는 생원시를 봐서 100명이 포함됐다. 나는 진사를 봐서 100명이 포함됐다. 그래서 내가 김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김생원. 최시선을 가지면 뭘까? 최진사. 이건 관직이 아니에요. 일자 합격자에 붙여주는 명칭이에요. 근데 이거 뭘까? 가문의 영광이에요. 왜? 내가 인천에서 서울에서 100명 안에 들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일자 합격자예요. 이거 합격한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보여주는 거야, 조선시대. 거기 가서 다시 공부 9년 동안 하고 다시 이제 2번,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까지 가야만이 최종 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과거 합격자들 평균 합격자를 봤더니 31세예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시험과 거의 비슷한 평균 연령이에요. 여기 31세가 안 되신 분들은 되게 빠른 거예요.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를 보면 30대 초반이에요. 평균 에버리지가. 가면 40, 50, 금년에도 54세, 55세. 국가직에. 지방직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 같은 연령 또는 작은 아빠 같은 연령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같이 연수원들 같이 교육을 받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해서 발표를 막 한다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중간 봐가지고 내가 1지망, 2지망, 3지망을 써가지고 대부분 1지망은 자기 먹고 자고 가장 지근거리 출근할 거리를 갖다가 대부분 1지망, 2지망 쓸 거거든요. 성적이 안 되면 어떡해? 아니, 누가 생각해봐. 저기 경상도 꼴짝이, 저기 강원도 꼴짝이 막 가려고 하겠냐고. 서울, 경기, 인천 쪽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자기 집 근방에 살려고 할 거지. 반대로 마찬가지겠지. 경상도 전라도 쪽 친구들이 국가직을 합격했는데 자기 집 근처에 공부하는 게 저기 좋겠지. 갑자기 서울로 오면 어떻게 돼? 부담스럽지. 왜? 주택 문제도 있어야지.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합격하게 되면 연수원 가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하셔야 돼요. 예, 성적별로 내가 1지망에 갈지 2지망에 갈지 다 결정된다. 근데 결론은 나중에 빙빙 돌아요. 국가직은.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처녀 총각들은 좋아요. 전국 팔도를 도니까 얼마나 좋겠어. 여러 군데 다 내 경험한 걸 좋잖아요. 여러 지역을. 근데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이제 아이들 생기고 남편이랑 와이프가 생기게 되면 뭐가 될까요? 한 군데 정착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계속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근데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집을 하나 가서 얻어야 되지. 우리 집 살던 집을 전세를 내줘야 되지. 부부간에서 상관없어. 근데 아이들 생기면 어떻게 학교 문제가 또 복잡해진다. 그냥 얽히고 설키게 된다고. 그래서 국가직을 볼 때는 일단 뭐 대부분 합격하면 좋겠지만 지방직을 많이 목표로들 하는 것 같았어요. 지근거리가 아무래도 지방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여러 학원에 가고 이관왕들이 막 나와요. 국가직, 지방직 뭐 2개 합격해서 2개 다 면접 준비하고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대부분 물어보면 결론은 다 지방직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방직 학교 때 빨리 끝나요. 국가직 좀 뒤로 가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2개 다 합격하자. 그리고 내가 선택하자.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인생에 내가 이 가능을 다 해보다니, 이렇게. 금메달을 2개를 따보다니. 얼마나 재밌어. 자, 요거까지 갔죠. 그래서 나중에 생원지 진사시 할 때, 왜 시험이 2가지입니까? 하면, 결국은 그 원인은 분석 영역에 출발하는 거예요. 진나라까지 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 진도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면, 이 진시황 즉 영정이 사망하죠. 물론 이제 독재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암살의 많은 부분도 나오긴 합니다만,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나라로 연결됐죠. 한나라가 연결되기 전까지는 이제 여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방과 항우에 치열한 게 있죠.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항우와 유방이 한 방 붙죠. 한 방 붙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방이 승리해서 나라 이름이 한나라라고 만들죠. 이렇게 큰 한자를 씁니다. 여기에 항우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그죠? 항우와 관련된 시험에도 우리 역사에도 한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항우를 갖다가 같은 말로 서초피항이라 불러요.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해 버렸어요. 찬탈했어요. 그래서 이걸 약간 비난하는 글을 적어요. 주초이왕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글을 훗날 우리 조선 중기에 잠깐만요. 이거 뺍시다. 지금 하긴 좀 그렇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진도 나가니까. 서초폐양이 된 얘기는 나중에 별도 따로 할게요. 한나라가 됐는데 한나라도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제 좀 기간이 길긴 합니다만 한나라도 결국은 나라가 망해서 새로운 나라인 신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돼요. 신나라로 불러요. 신나라는 이제 왕망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빼앗게 돼요. 근데 이 왕망도 얼마 가지 않아 멸망하게 되었고 뒤에 새로운 나라가 또다시 만들어졌어요. 그게 한나라인데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를 갖다가 후한, 그 다음에 여기를 구분할 때는 별도로 또 전한 이런 표현을 써요. 후한, 전한 이런 표현을 써요. 후한이 결국 또 멸망하죠. 멸망하게 되면서 이제 삼국시대가 도래하게 돼요. 중국의 삼국시대. 이 나라, 청나라, 오나라가 오죠. 보시면 이 나라,
청나라, 오나라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이 나라 청나라, 오나라와 같은 시기 겹쳐요. 되게 특이해요. 중국의 삼국하고 우리 삼국하고 겹쳐요. 그러면 우리 삼국시대 중국과 관련된 부분 계속 끊임없이 나올 거거든요. 자, 여기 누구죠? 여러분 조조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유비는 유방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유방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비를 중심으로 뭐 장비라든가 간호 같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나라는 이제 손권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세계를 이루었어요. 네. 이걸 삼국시대라 불러요. 위, 초, 오 시대가 됐다. 되게 치열하게 싸우죠? 네. 삼국시대다. 소설도 많이 읽었겠죠, 여러분들. 그죠? 읽어본 사람, 삼국지. 삼국지는 읽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네. 삼국지는 역사서예요. 네, 여러분 읽었던 삼국지가 아닙니다. 네, 그건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들은. 아셨죠? 자, 위나라, 청나라, 오나라가 치열하게 싸우는 시기,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또 있을 거예요. 자, 이초고가 끝나게 되죠. 이초고 끝나게 되면서 이가 통일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조조는 사망해서 통일된 나라를 보지 못해요. 그의 후손들이 통일되는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통일된 나라는 후손이 되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성이 사마치성을 가진 사람들에서 통일이 완성돼요. 근데 이게 조조의 후손들이 결과적으로 통일은 이루긴 이루었어요. 후손들이. 근데 문제는 후손들이 영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국을 끌고 나아갈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치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 나라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마치성 장자방이라 보통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봤을 때 저 별것도 아닌 애들이 황제 노릇하고 있단 말이지. 이 정권을 탈취해 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사마치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진나라라고 새롭게 만들어 찬탈해 버렸다고. 근데 봐보세요. 여기 이 나라에 망한 이유는 후손이 바보 같아서 뺏긴 거지. 그죠? 근데 이 진나라도 문제가 있어요. 예, 진나라는 왜 망하게 되냐면 중요 자리를 다 가족들이 다 차지해 버렸어요. 우리 일종의 세두정치, 19세기 세두정치 같아. 뭐 김씨, 안동김씨, 풍양조씨, 다시 안동김씨 뭐 이런 패턴이 여기도 일어나고 있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 인재들이 요소요소에 앉아서 국가의 균형, 발전, 평형을 이루어야만이 우리가 국가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데 이건 한 족벌들이 다 자기 가족들이 중요 자리를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오래 갈까요? 아니 가족회의지 국가회의가 아니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죠. 진나라가 떨어지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잘 나온 나라가 동진이라는 나라가 나올 거예요. 특히 이제 백제와 밀접한 관련 있는 나라가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백제와 교류가 되게 빈번했던 나라가 동진입니다. 그 다음에 떨어져 나올 때 이때 516국이 나타납니다. 5호는 이 호자가 오랑캐 호자예요. 그러니까 한족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한족이 아닌 오랑캐라고 칭하는 뭐 갈족, 무슨 족 이렇게 5개 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랑캐라 해당되는 북방민족으로 보시면 돼. 얘네들이 5호와 16국 오랑캐 5개 민족들이 16개 나라를 만들었다. 5, 16국이라 불러요. 5, 16국이 어느 한 100년, 200년쯤 가다가 다시 북이라고 나라에 통일이 돼요. 북이라는 나라에 통일돼요. 우리 시험에 이제 북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이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강개투장 나올 겁니다. 두 번째, 그의 아들 장수왕이 나올 겁니다. 강개투장 시기 볼게요. 강개투장은 중국 엄청난 대륙 지역을 다 우리가 점령하죠. 그죠? 예. 강개투장이 북위를 점령했을까? 여기가 북입니다. 시격에서. 여기가 북위가 됐다고요? 북위를 전쟁 준비 중에 사망했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 항상 이렇게 나오죠. 북위를 정벌하였다. 강개투장 씨. 그러니까 강개투장이 엄청나게 많은 땅을 넓히는 왕이니까 당연히 거기서
영토를 정복했을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 그걸 출제자가 탁 파고 들어간다고. 북이는 전쟁 중에 준비 중에 사망해 버렸어요. 그럼 장수왕은 북이를 정벌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대요. 이분은요. 알고 있나 봐요. 그죠? 네. 예교 관계를 맺어서 아버지하고는 좀 더 다른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아버지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정책이고, 나는 아버지 걸 그대로 물려받을 수 없어. 나는 내 정책을 펼칠 거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별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지는 또 다시 송, 제, 양, 진으로 분화가 이루어져요. 우리 집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여기죠. 양나라라고 그러죠. 백제 무령왕 시기에 양나라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유입됐죠. 여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나라. 그 다음에 북위에서 떨어져 나오죠. 책을 보시면 68쪽에 보시면 동이, 북제, 서이, 북주 있죠. 그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만들어지죠. 그죠? 자,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요 시기를 남조, 그다음에 북위부터 이렇게 되는 시기를 북조라 불러요. 즉 남쪽에 있는 왕조 국가, 북쪽에 있는 왕조 국가. 요 시기를 통칭해서 그러면 위진남북조 시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봐보세요. 출제자들이 또 뭘 장난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장나라가 시험에서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봐봐요. 백제의 무령왕 시기에 북조의 양나라와 교류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북조는 여기야. 위쪽에 있는 나라들이야. 여기는 뭐요? 남조예요.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장난이에요. 북조인지 남조인지 구분하시라고. 통칭해서 이진남북조라고 하지만 나라로 구분하게 돼서 이렇게 나눈다는 뜻이에요. 네, 송제, 양진 이렇게 나눈다. 그 다음에 이걸 통일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날 중국의 수나라예요. 네, 수 문제가 통일하게 되었죠. 그죠? 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나라 고구려의 1차 침입이었죠. 실패했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수양제가 2차, 3차 연이어서 우리나라에 침입이 오죠. 네. 이때 우리의 영웅이 누가 등장하나요? 을지문덕이 수나라를 갖다가 격퇴하죠. 자그마한 지역에서 113만이 들어오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애들 100만 넘는 군사가 우리를 공격한 게 처음이에요. 자, 그런데 수나라는 우리 고구려와의 전쟁에 너무 많은 국력 소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신라에 다 고갈되고 민심이 완전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반발 사건이, 반란 사건이 많이 일어나게 됐죠. 수나라는 결과적으로 당나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네. 당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똑같이 공격이 오죠. 네. 당태종 이세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수문제, 수양제 할 때 수양제 꼭 잡아야 되고 113만 나왔고 당태종 이세민이 우리나라를 고구려를 공격해 겁니다. 그 제목은 고구려 공격을 하지 않고 요동을 공격하였다. 요동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나라에 또 여론하시는 이제 이 아저씨가 이제 얘들 격퇴해 버렸죠. 여기까지가 수 당나라까지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 쭉 가게 되면 이제 송나라로 연결되죠. 그죠? 고려가 되면 송이란 나라가 만들어지죠. 송과 우리는 다시 이제 고려란 나라에서는 송이 할 때는 우리나라에 이제 고려란 나라가 되겠죠. 여기는 무슨 관계가 되나요, 이제? 나라와 나라 간에 이제 관계가 동맹을 맺게 돼요.
예,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송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대신에 송은 문치주의를 표방해서 고구려의 군사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나라 간에는 군신관계가 맺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서로 인린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 전체적인 맥락이거든요. 중국사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이니까 여기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도 제법 있죠. 근데 제발 외우지 마시고 좀 해달라는 얘기, 쭉 흐름 잡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어서 연이어 갑니다. 69쪽 국가 발전 단계 볼게요. 판사 안 하고 여기 책에 있는 걸 그대로 갈게요. 시족사회. 우리 마을에는 다 김씨만 살고 이씨만 살고 박씨만 살고 최씨만 살아요. 시족사회라 불러요. 이건 신석기 시대라 불러요. 네, 신석기 시대라 불러요. 그 신석기 시대 밑에 살짝 적어 놓을까요? 족애혼 풍습이 있다. 족애혼. 같은 김씨끼리 결혼 안 한다는 거지. 우리 신라와 고려시대에 근친을 많이 했잖아. 왕실에서. 한참 뒤에 문안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그 짓을 했어. 근데 이미 신석기인들은 벌써 족애혼을 했다고. 같은 김씨끼리, 같은 이씨끼리 도저히 결혼할 수 없다. 족애혼 풍습이 있었다. 이 족애혼 풍습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동해에다 화살표 그치면 돼. 그 동해에는 족애혼 풍습이 있어요. 동해도도 살짝 적어봐. 동해에는 족애혼 풍습이 있다. 족애혼 풍습이 있다. 동해에다가. 그리고 밑에 또 적어야 되죠. 동해의 족애혼은 시족사의 유습이라고 적어야 돼요. 좋은 거 가져왔죠. 앞에 있는 시족사의 풍습, 유습이 그대로 동해란 나라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거지. 이런 게 기본이죠. 자, 군장국가 가겠습니다. 군장국가, 부족국가 또는 성국가 다양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혈연관계에 기반한 국가 형태, 원시사회에서 고대국가로 전환하는 가도적 단계이다. 이걸 옥저 동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옥저 동해는 연맹국가가 아닙니다. 군장국가에서 끝났습니다. 옥저 동해는 고구려와 신라에게 병합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옥저는 고구려 태조 때 살짝 적어. 태조 때 병합되었다. 고구려 태조 때 병합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태조는 주몽이 아닙니다. 고구려 왕이 6대손이었던 태조가 옥조와 동해 일부를 복속시킵니다. 동해 2분의 1 적으면 돼. 동해 2분의 1, 옥조 100% 태조 때 정복되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 나라를 건국한 사람에게 조를 붙이고 그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으면 뒤에 종자를 붙이거든. 종이랑 밑쭉 내려간다는 얘기거든. 근데 태조는 건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자가 붙었다는 얘기 뭐죠? 두 개 나라를 갖다 병합해 버렸잖아. 뭐야? 건국에 준할 만큼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그럴 경우에 조자를 붙여요. 왜냐면 조선시대 왕들 중에 보면 영조, 종조 뒤에 조자 많이 붙잖아요. 그건 자기가 붙인 게 아니라 후손, 자기 자식들이 붙이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국가를 건국에 준할 만큼 큰 업적을 남겼다. 그래서 조자를 붙이는 거야. 왕과 신하들이. 조선이 약간 좀 이상한 나라야. 그걸 따지면. 왜? 고려는 그걸 잘 지켜줬잖아요. 건국자 조, 아들들 종. 물론 온 간섭객들은 그냥 땡땡 왕 이렇게 갔지만 실은 조, 종이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조선은 가끔 싸가지 없는 애들이 있어서 조가 중간중간 끼어있어. 태조 이성계 말고도 밑에 조자가 막 붙어있는 애도 있다. 약간 이반되는 내용들을 지금 해요. 자, 이어서 갑니다. 연맹국가 가겠습니다. 군장국가 유사하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왕의 존재. 왕의 존재라는 옥조와 동해는 결국 뭐야? 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앞전에 제가 다 배웠어요. 왕은 세습이 아니라 선출. 왕권이 미약. 대표적인 게 철기시대들이다. 그 대표적인 게 고조선. 연맹국가입니다. 뭘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곰 부족하고 호랑이 부족이 있다는 얘기는 연맹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호랑이가 뛰쳐나가겠다는 얘기는 나는 너희들과 손을 잡지 않겠다고 뛰쳐나가는 원인 중에 하나 봐야 되겠죠. 가야, 우리 백제와 신라 사이에 껴있는 나라 가야. 목지국은 천안을 중심으로 살짝 제가 가로이르고 천안, 충청남도 천안을 중심으로 생겼던 나라가 목지국입니다. 목지국 또는 뭐 진국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부여. 오늘날의 만주 하얼빈 지역이죠. 우리 고구려 백제의 건국자들이 거의 대부분 부여족이 내려와서 건국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초기 고구려 백제 신라들.
이 세 개 나라들이 전부 다. 근데 고대 국가로 가볼게요. 유일하게 고대 국가를 발전한 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예요. 네. 자, 고대 국가 보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중앙 집권 국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중앙으로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왕권 강화, 부자 상속제, 그 다음에 율령 반포, 그 다음에 신분제도가 정립이 됐고, 그 다음에 땅을 많이 영토를 빼앗았게 되면은 관리나 군인을 파견할 수 있었느냐, 정치제도의 관제가 정비되었고, 그 다음에 불교가 수용되느냐, 영토가 확장되느냐, 이런 5-6가지 정도 해당되는 것이 포함되면은 우리는 고대국가 또는 중앙 집권 국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고대국가로 발전한 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유일하다. 아주 생 기초를 했습니다. 페이지 넘겨가겠습니다. 이제 삼국의 성대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미리 조금 쉴까요? 네, 조금 쉬겠습니다.